말씀하셔서 자동차 쪽 얘기로 좀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포커스는 부품업체 얘기인데요. 완성차 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 지난 주말인가요? 지난주였죠? 현대차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는 걸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완성체 업체들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모양이죠. 네, 완성차 업체 대표적으로 5개 회사잖아요.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르노삼성, GM, 쌍용차까지 있는데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급감했는데 9월까지 이 5개 회사가 판매한 자동차가 605만 3천 대, 전년하고 비교하면 0.83%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이란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이 그만큼 위축됐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저렇게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판매 대수도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당초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게 한 2% 수준인데 1월에는 7% 넘게 늘었고요. 연평균으로 봐도 2%를 훌쩍 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하고도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지금 요즘 뭐 칼럼 같은 걸 보니까 좀 나오더군요.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 여파는 부품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부품업체들은 규모도 작고 또 영세하고 또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 관계자한테 직접 부품업체들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근태 이사를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회원사들 최근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1차로 GM 사태 위기를 겪고 어려운 실정이 있고 국내 완성차 그다음에 또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예. 2차 충격에 지금 우리 국내 제조사들이 한 만여 개 부품사들이 있는데 네. 중소 중견 기업 부품업체들이 지금 워크아웃 상태 존폐율을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위기는 맞는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앞에서 완성차 업체들 실적 부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완성차 업체들 실적 부진 외에도 부품업체들의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부분에서 좀 어려웠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면 예. 대기업 유통 방식을 통해 납품되는 구조가 이 부품업체들을 더 어렵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차적으로 대기업 납품업체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약 98%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해외 같으면 OEM에 납품하는 데가 있고 애프터마켓에 납품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체들은 거의가 OEM에 납품하는 업체들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 대기업의 영업 부분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또 부품사도 당연히 영업이익이 마진이 없어지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계속적인 어려움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기업들 지금 할 때는 거의 영업이익으로 볼 때는 뭐 적게는 1%에서 많게는 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이 안 좋으면 더욱더 수익성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98% 전체 부품사의 98%가 이렇게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익률이 1%에서 4%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기업에 납품만 하는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네네. 회사들은 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네. 그 다른 해외 시장이나 그 애프터 마켓 시장에 이렇게 팔 때는 많게는 14에서 한 19%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만 보면은 대여섯 배 정도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기업 납품하지 않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수출하거나 또는 이런 애프터 마켓이라고 그랬죠. 다른 데 뭐 정비소라든가 또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 직접 부품을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기업
그 유통 체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차가 자기 브랜드로 자기 예. 이름으로 팔려야 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 아파트를 지을 때 뭐 KC 창호도 있고 또한 시멘트는 뭐 그 시멘트 회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파트가 되고 거기에 자차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이제 자동차도 자체 브랜드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품도 여러 자기 브랜드를 달고 가야 되는데 그런 브랜드를 달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대기업의 브랜드만 달고 가서 해야 되고 그 브랜드를 유통 구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납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고 자기 브랜드 하는 회사가 전체 2% 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힘든 이유라고 하면 그 지금의 어떤 구조적인 우리나라 상황에만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해외 사례는 절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수직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대기업과 부품업체 간에. 완성차에만 의존되어 있는 완성차 밑에 산하의 그 부품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품은 그 뭐 개별사가 다 만들고 있는데 예. 사실 그 개별사의 이름을 달고 쓸 수 없잖아요. 오직 예를 들면 뭐 H사의 그 이름만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H사에 납품 안 하고 다른 데 팔면 H사의 납품이 중단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중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공정한 거래인데 왜 그런 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게 아이러니한데요. 지금까지 왔던 관행들이 그렇게 네. 되어지고 있고 뭐 공정위에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부품업체들이 힘든 이유가 지금 이런 독점적인 수직 구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이 구조를 깨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프터마켓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부품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다른 데 팔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먼저는 뭐 서두도 얘기했지만은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성차에 납품한 그 신차 조립하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에 납품할 때 한 3년 이상 지난 부품, 그러니까 납품을 계속해서 그 다음 3년 이상 이후에는 자사 브랜드로 뭐 애프터마켓 시장에 납품도 하고 해외 시장도 자체 대리점을 두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부품업체가 이렇게 완성차가 매출이 감소한다고 해도 여러 업체들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품처가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간의 어떤 위기의식은 있지만 해외 시장 예. 다른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왜 아까도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세계 시장은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의 네.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는 좀 잘 했을 때는 약 한 15%까지 갔으나 지금은 거의 뭐 10%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면 비교한다 보면 세계 전체 시장은 아주 크다는 거죠. 근데 90%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구조라 아.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관행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예. 문제, 뭐 그다음에 대기업의 독점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좀 정부가 찾아주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참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 때문에 네네. 여기서 좀 이사님이랑 말씀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조금 더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근태 이사였습니다. 상당히 좀 구조가 이렇게 갇혀 있네요. 뭔가 우리 부품업체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R&D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뻗어나가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딱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든 구조.
그렇죠. 이걸 깨야 될 텐데. 시장이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돼 네.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퍼는 제일 잘 만들어 아니면 레이스는 제일 잘 만들어 해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납품을 합니다. 하나 특정 그 하나. 한 가지, 그 부품 하나, 지퍼 하나면 전 세계 모든 옷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뭐 레이스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섬유는 일본의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게 세계 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반도체 굴기로 돈을 쏟아 부어도 정말 중요한 비싼 반도체는 한국산 사서 쓰거든요. 그렇죠. 고급 스마트폰을. 왜냐하면 한국산 기술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정부가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그것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차가 잘 팔려야 부품도 잘 팔릴 텐데요. 한국 차들이 지금 컨셉을 잘 못 잡고 있다. 대표 선수가 없다. 예.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가 수소가 아니라 전기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컨셉을 잡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가성비도 프리미엄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시장에서 한 발 늦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이근태 이사랑 사전에 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의 부품 기술력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좋답니다. 상도 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전체 판매 시장에서 10% 정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그럼 90% 시장이 우리나라 부품업체한테 열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나가고 독일의 싶겠죠. 히든 챔피언들처럼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뻗어 나가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대책 마련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이런 현장의 목소리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